한때는 그들도 누군가의 사장이었고, 전문가였고, 임원이었습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들. 그들이 지금은 새벽별을 친구 삼아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직 지하철도 다니지 않는 시간. 도시의 작은 골목길에는 주름진 얼굴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누군가는 리어카를 끌기 위해, 누군가는 화장실 청소를 하기 위해, 누군가는 채소를 나르기 위해. 그들에게 새벽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 시간에 나가지 않으면 그날의 일거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새벽은 생존의 시간이자 존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입니다. 때로는 무릎이 아파서, 때로는 허리가 휘어서, 때로는 관절이 쑤셔서 힘들지만, 그래도 그들은 묵묵히 일어납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오늘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화려했던 과거와 고단한 현재, 그리고 그 속에서도 잃지 않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 새벽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 어르신들의 가슴 아픈 생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씨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새벽 4시면 집을 나섭니다. 아내는 그때마다 이제 그만 쉬시지 라고 하지만 쉴 수가 없습니다. 아직 다 갚지 못한 빚이 남아 있으니까요. 30년 전 저는 동대문 시장에서 손꼽히는 원단 도매상을 운영했습니다. 평수로 150평이 넘는 큰 가게였죠. 직원도 10명이나 있었고 거래처도 전국에 100곳이 넘었습니다. 그때가 가장 좋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전국 각지에서 바이어들이 몰려와 가게 안이 발 디딜 틈이 없었죠. 일본, 중국에서도 단골들이 있었고 매출이 하루에 수천만 원씩 나갔습니다. 큰아들은 서울대를 나왔고 작은아들은 의대에 보냈습니다. 며느리도 둘 다 참한 사람을 만나 결혼도 시켰죠. 손주들도 5이나 있습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97년 11월 IMF가 터지던 날, 그날도 평소처럼 장사가 잘 됐는데 다음 날부터 거짓말처럼 손님이 끊겼습니다. 거래처들이 하나둘 부도를 내기 시작했고 받을 돈은 받지 못한 채 은행 이자만 늘어갔습니다. 그래도 곧 나아지겠지 하면서 버텼는데 결정적인 건 친구의 배신이었습니다. 30년 지기 친구가 사업 확장 자금이 필요하다며 저보고 보증을 서달라고 했죠. 은행에서 대출받은 10억. 그 친구는 그 돈을 들고 야반도주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가게도 날리고 집도 날렸죠. 아내가 모아둔 통장까지 모조리 보증금으로 나갔습니다. 큰아들이 취직해서 번 돈으로 조그만 월세방을 얻어 거기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많이 아팠어요. 우울증에 심장병까지 얻었죠. 처음에는 체면이 있어서 시장 일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비원도 해보고 주차 관리도 해봤는데 돈이 너무 적더군요. 결국 다시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사장이 아닌 리어카꾼으로요. 처음엔 리어카 끄는 것도 서투르고 집 나르는 게 힘들어서 몇 번이나 쓰러졌습니다. 지금은 새벽 4시에 나가서 동대문 신발 도매상가 앞에서 일합니다. 한 상자에 20kg가 넘는 신발 박스를 하루에 수백 개씩 나릅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다리는 후들거리지만 이를 악물고 버텨야죠. 예전 제 가게 앞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데 그때만큼 잘 되진 않는 것 같더군요. 점심시간이면 예전 직원이었던 막내가 가끔 찾아옵니다. 지금은 어엿한 사장님이 됐더군요. 저보고 사장님,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하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매번 자리가 나면 모셔가겠다고 하는데 차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전엔 내가 월급 주던 사람한테 이제 와서 월급을 받을 순 없으니까요. 오후가 되면 남대문 시장으로 갑니다. 거기서도 짐을 나르는 일을 하는데 가끔 옛날 단골들을 만나면 얼른 리어카를 돌려 다른 길로 갑니다. 창피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미안해서요. 그들이 보내준 외상값을 아직도 다 못 갚았거든요.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자정이 넘습니다. 온몸이 천근만근이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적어도 두 끼니는 챙겨 먹을 수 있으니까요. 가끔 손주들이 찾아옵니다. 할아버지, 이제 쉬세요. 하면서 용돈도 주려고 하는데 손주들 손에서 용돈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번 나 아직 건강하니까 걱정 말라고 웃어넘기죠. 이제는 큰 욕심 없습니다. 그저 빚만 다 갚을 수 있다면. 그래서 아내한테 마지막으로 미안하다는 말 대신 고생 많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박씨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새벽 3시 30분이면 집을 나섭니다. 지하철이 다니기도 전에 나와야 역사 청소를 할 수 있거든요. 40년 전 저는 서울에서 유명한 미용실을 운영했습니다. 200평 규모의 스태프만 20명이 넘었죠. 당시 유명 여배우들이 단골이었고 방송국 관계자들도 많이 찾아왔습니다. 80년대 후반 우리 미용실은 가장 잘 나가는 곳이었어요. 예약 없이는 자리가 나지 않을 정도였죠. 미용 잡지에도 매달 제 인터뷰가 실렸고 일본 미용협회에서 강연 요청도 많이 받았습니다. 스태프들 중에서만 50명이 넘는 원장들을 배출했어요. 지금도 강남 압구정에서 큰 미용실을 운영하는 원장들 중 절반은 제 제자들입니다. 그때 번 돈으로 압구정에 80평짜리 아파트도 샀고 자녀들 유학도 보냈습니다. 둘 다 미국 명문대를 나와서 지금은 전문직으로 잘 살고 있죠. 하지만 인생이란 게 한순간이더군요. 남편이 사업 확장한다며 가게도 팔고 집도 담보로 잡혔는데 알고 보니 주식 투자에 다 썼더군요. 순식간에 모든 게 날아갔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그 충격으로 쓰러져 10년째 병원 신세를 지고 있죠. 매달 병원비만 300만 원이 넘습니다. 처음에는 체면이 있었어. 미용실에서 스태프로라도 일하려고 했는데 나이 먹은 손이 말을 안 듣더군요. 파마 하나 제대로 못하는 제가 무슨 미용사겠어요. 결국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눈물이 나서 일을 못했어요. 예전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던 손으로 화장실 변기를 닦는다는 게 너무 서글펐습니다. 지금은 새벽마다 지하철역으로 나가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한 역사에서 5개의 화장실을 청소하는데 무릎이 너무 아파서 파스를 붙이고 일합니다. 가끔 새벽 첫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옛날 단골 손님들을 만나기도 해요.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 때마다 마음이 복잡합니다. 청소를 마치면 근처 복지관으로 갑니다. 거기서 점심 배식 보조 일을 하죠. 예전엔 제가 밥을 받는 줄에 섰는데 지금은 밥을 퍼주는 쪽에 섭니다. 그게 더 자존심이 덜 상하거든요. 일을 마치고 저녁이면
요양병원에 들러 남편을 봅니다. 말씀은 못 하시지만 제 손을 꼭 잡으시더군요. 그 손길에서 미안하다는 마음이 느껴져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자식들이 이제 그만하고 미국으로 오라고 하지만 갈 수가 없습니다. 남편을 혼자 둘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자식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도 않고요. 그래도 감사한 건 아직도 예전 제자들이 가끔 찾아온다는 거예요. 명절 때면 꼭 들러서 옛날 얘기도 하고 가는데 그때만큼은 제가 다시 방마담이 된 것 같아 행복합니다. 요즘은 화장실 청소할 때마다 거울을 한 번씩 꼭 닦아요. 누군가 그 거울을 보며 오늘도 예쁘게 화장하고 힘내서 살아갈 테니까요. 예전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씨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새벽 3시면 집을 나섭니다. 그 시간에 나가야 시장에서 일거리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5년 전, 저는 국내 5대 기업 중 한 곳에 상무이사였습니다. 해외 영업본부를 총괄했죠. 직속 부하 직원만 200명이 넘었고 회사에서 제공한 승용차로 출퇴근했습니다. 당시 저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미국 MBA까지 마친 엘리트였습니다. 신입사원 때부터 승승장구해서 40대 초반에 이미 임원이 됐죠. 그때는 제 앞길이 창창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매주 해외 출장을 다녔어요. 뉴욕, 런던, 파리,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다니면서 굵직한 계약들을 성사시켰죠. 연봉도 회사 내에서 탑5 안에 들었습니다. 평창동에 60평짜리 아파트가 있었고 별장처럼 양평에 땅도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특목고를 보냈고 주말이면 가족들과 골프장에 가는 게 일상이었죠. 하지만 IMF가 터지고 회사가 구조조정을 시작하면서 50대 초반의 나이에 갑자기 명예퇴직을 당했습니다. 퇴직금으로 무역회사를 차렸는데 경험이 없다 보니 실패했죠. 이어서 식당도 해보고 대리운전도 해봤지만 모든 게 쉽지 않더군요. 결국 집도 팔고 땅도 팔았습니다.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를 쓰다 보니 노후 준비는 꿈도 못 꿨죠. 지금은 월세 단칸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3년 전에 우울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이 당신은 죄가 없어요. 였는데 그 말이 더 가슴에 못이 됐습니다. 지금은 새벽 3시에 나가서 시장에서 일합니다. 배추, 무, 파. 그날 들어오는 채소들을 분류하고 가격표를 붙이는 일이죠. 예전에 회사에서 쓰던 몽블랑 만년필 대신 1,000원짜리 사인펜으로 가격표를 씁니다. 한때는 수천만 불 계약서에 사인하던 손으로 이제는 배추값을 적고 있네요. 가끔 출근하는 회사원들을 보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저도 저렇게 넥타이 매고 구두 신고 다녔는데 특히 힘든 건 예전 직장 후배들을 만날 때입니다. 제 모습을 보고 놀라워하는 그들의 눈빛이 마치 비수같이 가슴을 찌릅니다. 얼마 전에는 옛날 제 부하 직원이었던 사람이 시장 근처 식당 사장으로 와 있더군요. 저를 발견하고는 상무님 하며 놀라워했는데 그 후로 다시는 그 근처에 가지 않습니다. 일을 마치면 근처 공원으로 갑니다. 벤치에 앉아 해가 질 때까지 있죠.
집에 가도 텅 빈 방뿐이라 차라리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낫습니다. 가끔 자식들이 용돈을 보내오지만 받지 않습니다. 이미 자식들 인생에 충분히 짐이 됐으니까요. 그래도 매일 아침 시장 한복판에서 맡는 채소 냄새가 좋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회사 다닐 때는 이런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35년 전 프랑스 리옹이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 와인 한 병에 100만 원을 써본 사람이 이제는 시장 바닥에 앉아 3,000원짜리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이 더 평화롭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두려울 것도 없으니까요. 그저 하루하루 주어진 일을 하면서 조용히 살아갈 뿐입니다. 최 씨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새벽 4시 30분이면 집을 나섭니다. 그 시간에 나가야 첫 집 청소를 아침 6시까지 끝낼 수 있거든요. 25년 전 저는 서울의 한 국립대학교에서 가장 큰 구내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직원이 20명이나 되는 큰 식당이었죠. 하루에 3,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찾아왔어요. 특히 제가 만든 김치찌개는 최 사장님표 김치찌개로 유명했습니다. 시험 기간이면 줄이 건물 밖까지 이어졌고 교수님들도 일부러 찾아오실 정도였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식당을 운영하는 게 힘들지 않았어요. 학생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절로 힘이 났거든요. 명절이면 교수님들이 식사권을 한꺼번에 사가셔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나눠주시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도 그런 교수님들 마음에 보답하고자 장학금을 조성했어요. 매년 5명의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했죠. 그 학생들이 공부해서 졸업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제 삶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직원들한테도 잘해줬어요. 최저임금이 아닌 그 2배를 줬고 자녀 학자금도 지원했죠. 그래서 한 번 들어온 직원들은 거의 그만두지 않았어요. 수익도 꽤 됐습니다. 한 달이면 1,000만 원 정도는 순수익이 났으니까요. 덕분에 강남에 아파트도 살 수 있었고 자식들 유학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20년 전 캠퍼스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보상금이라고 받은 3억으로 아들이 무역회사를 차린다기에 투자했는데 그게 완전히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아들은 사업 실패로 연락도 끊긴 채 해외로 도주했고 저는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짜리 지하방으로 이사했죠. 처음에는 다른 식당에서 일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자신이 없더라고요. 내 가게일 때는 뭐든 할 수 있었는데 남의 가게에선 손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 가정집 청소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내 집을 청소합니다. 한 집당 3시간씩. 하루 종일 허리를 굽히고 일하다 보면 다리가 후들거려요. 특히 힘든 건 설거지예요. 예전에는 직원들한테 시키던 일인데 이제는 제가 직접 하고 있네요. 처음엔 그릇을 깨기도 많이 했어요. 손에 익숙하지 않아서 가끔 제가 청소하는 집 중에 옛날 단골 교수님 댁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절 알아보시고 이러시면 어떡해요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편합니다. 모르는 집보다는 아는 분 댁 청소가 마음이 편하거든요. 어느 날은 청소하던 중에 그 집 대학생 아들이 친구들과 과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 한 명이 배고프다. 학교 식당 최 사장님 김치찌개 먹고 싶다.
그러더군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그 학생은 절 모르겠지만 그 말 한마디에 20년 전 제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요즘도 가끔 꿈을 꿉니다. 번듯한 내 식당에서 학생들 앞에서 국자를 젓던 그때로 돌아가는 꿈을. 하지만 현실은 새벽부터 밤까지 남의 집 청소를 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그래도 감사해요. 아직 일할 수 있으니까요. 얼마 전에 한 졸업생이 찾아왔어요. 제가 장학금을 줬던 학생인데 이제는 대기업 임원이 됐더군요. 절 보자마자 울면서 어머니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하는데 그제서야 제가 헛되이 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지금은 매일 새벽 빗자루를 들고 계단을 쓸면서 생각합니다. 인생이란 게 참 무상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고. 매일 밤 집에 돌아와 무릎에 파스를 붙이면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는 아직 두 발로 설 수 있고 제 힘으로 밥을 벌어 먹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는 큰 욕심도 없습니다. 그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할 수 있기를 그것만 바랄 뿐입니다. 강씨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새벽 3시면 집을 나섭니다. 자갈치 시장 근처에서 새벽화로 경매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허리가 굽은 채로 30분을 걸어 시장으로 향하는 이 길이 30년 전에는 제 승용차가 달리던 길이었습니다. 그때는 운전기사가 있어서 뒷자리에 편하게 앉아 출근했었는데 이제는 그저 걸을 수밖에 없네요. 30년 전 저는 부산에서 손꼽히는 횟집 3개를 운영했습니다. 남포동 본점, 해운대점, 광안리점. 각 지점마다 직원이 20명씩 총 60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었죠. 주말이면 하루 매출이 1,000만 원을 훌쩍 넘었고 평일에도 700만 원은 거뜬히 나왔습니다. 특히 제 횟집은 화로회로 유명했습니다. 일본 손님들이 일부러 찾아올 정도였죠. 도쿄에서 온 손님이 스시 명장보다 낫다고 했던 게 아직도 자부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만의 비법이 있었어요. 물고기를 고를 때는 아가미 색깔만 보는 게 아니라 눈의 선명도, 비늘의 광택, 지느러미의 힘까지 그 미세한 차이를 구분해서 최고의 물고기만 골랐죠. 포를 뜰 때도 30년간 단 한 번도 각도를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집 특미는 명품 모듬회였는데 한 접시에 50만 원이었지만 예약제로 운영했어요. 그래도 하루에 20접시는 나갔습니다. 연예인들도 많이 왔었죠. 그때 찍은 사진들이 아직도 제 옛날 앨범에 남아 있어요. 자식들 셋 모두 미국 유학을 보냈습니다. 큰아들은 컬럼비아, 둘째는 NYU, 막내는 버클리. 학비가 장난이 아니었지만 그때는 여유가 있었으니까요. 해운대 60평짜리 아파트도 장만했고 제주도에 감귤 농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5년 전 큰아들이 호주에서 수산물 수출 사업을 한다며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무조건 성공합니다. 우리 가게 물고기를 직접 수출하면 마진이 3배는 됩니다. 아들의 말을 믿었죠. 가게도 팔고 아파트도 담보로 잡혔는데 알고 보니 아들은 도박에 빠져 있었더군요. 투자금 전액을 카지노에서 날렸다는 소식과 함께 아들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나머지 자식들은 제가 아들과 공모해서 재산을 빼돌렸다고 의심했고 결국 남은 자식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그 충격에 아내는 뇌출혈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됐고 지금은 요양병원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횟집에서 일이라도 하려 했는데 이제는 젊은 사장들이 늙은이가 뭘 하겠냐며 상대도 해주지 않더군요. 제가 한때 이 바닷가의 큰 손이었다는 걸 아는 사람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새벽 화로 경매장에서 다른 횟집들 물고기를 골라주는 일을 합니다. 예전엔 제가 돈 주고 사던 자리였는데 이제는 시간당 10,000원을 받고 일하는 그저 아르바이트생일 뿐이죠. 한때 제가 쓰던 칼값이 3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장갑 한 켤레 살 돈도 아껴 써야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30년 경력의 눈썰미는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제가 고른 생선은 지금도 부산에서 최고라고들 하죠. 일을 마치면 노인정에도 못 갑니다. 거기 계신 분들 중에 예전에 제 단골 손님들이 많거든요. 지난달에는 옛날 단골이었던 분과 마주쳤는데 그분이 저를 알아보고 울먹이시더군요. 강 사장님이 왜 이러고 계십니까? 그 말을 듣고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요즘도 가끔 꿈을 꿉니다. 제 가게 주방에서 포를 뜨고 있는 꿈을 손님들이 역시 강 선장님이 최고야 라고 칭찬하던 그 시절 꿈을 하지만 그래도 매일 새벽 화로들이 팔딱거리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소리만큼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그 소리를 들으면 아직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정씨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대형 아파트 단지의 입주민 출근 도시락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년 전 저는 유명한 케이크숍을 운영했습니다. 강남 노블레스 웨딩홀의 단독 계약업체였고 하루에 5건의 결혼식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케이크는 웨딩 잡지, 표지를 장식하기도 했죠. 특히 웨딩 케이크 장식은 제가 자부심을 가진 분야였습니다. 일본 동경과 프랑스 파리에서 기술을 배워와서 제 나름의 스타일을 만들었거든요. 슈가 크래프트로 장미 한 송이를 만드는 데만 2시간, 케이크 한 단을 장식하는데 꼬박 하루가 걸렸지만 그 꽃집 하나하나에 신부의 꿈을 담았습니다. 한 번은 어떤 신부가 제 케이크를 보고 어머니가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신부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 딸 결혼식 케이크는 꼭 크고 예쁘게 해주렴 이라는 말을 남기셨다고. 그때 저도 같이 울었답니다. 저는 그 케이크를 특별히 신경 써서 만들었어요. 맨 위층에는 어머니가 좋아하셨다는 백합을, 중간층에는 신부의 탄생화를, 아래층에는 신랑과 처음 만난 장소였다는 벚꽃을 새겼죠. 지금도 그 신부는 매년 결혼 기념일마다 카드를 보내옵니다. 매달 수입도 꽤 됐어요. 케이크 학원도 운영했는데 한 기수에 20명씩 3개월 과정으로 10년 동안 800명이 넘는 제자를 배출했죠. 프랑스, 일본으로 연수도 다녀왔고 국제 케이크 대회에서 금상도 받았어요. 하지만 10년 전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30년 지기 친구의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밤도주를 했더군요. 은행에서 독촉장이 날아오고 가게는 압류되고 그리고 2달 뒤 남편이 옥상에서 뛰어내렸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서에는 여보, 미안해. 단 한마디뿐이었어요. 장례를 치를 돈도 없어서 화장만 겨우 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은 물론이고 노후 준비해둔 적금까지 모조리 다 나갔죠. 처음에는 다른 제과점에서 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나이 들어서서 일하기가 힘들더군요. 무릎도 아프고 손도 예전 같지 않고 게다가 요즘은 기계로 다 하잖아요. 제가 알던 그 손맛의 시대는 지나갔더군요. 그래서 시작한 게 도시락 만드는 일입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쉬지 않고 도시락을 만들어요. 하루에 50개 정도 개당 7,000원씩 받습니다. 식재료를 고르는 것부터 조리, 포장까지 모두 혼자 합니다. 어떤 날은 허리가 너무 아팠어. 앉지도 서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순 없어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니까요. 가끔 예전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지금은 유명 파티시에가 된 아이들인데 절 보면 눈물부터 흘리더군요. 선생님, 저희가 모시고 살게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하지만 그건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도시락을 포장할 때마다 예전에 케이크 장식하던 솜씨로 최대한 예쁘게 담으려고 노력해요. 밥 위에 계란 부침을 꽃 모양으로 올리고 방울토마토로 하트를 만들어요. 받는 사람의 하루가 조금이라도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비록 지금은 초라한 도시락이지만 언젠가 다시 예쁜 케이크를 만들 수 있을 거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작품을 만들기 전까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매일 새벽 쓰러질 것 같아도 일어나는 겁니다. 아직 제가 만들어야 할 마지막 케이크가 남아 있으니까요. 이렇게 6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닌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한때 그들은 우리 사회의 중추였습니다. 동대문 시장을 움직이던 사업가, 미용계를 이끌던 장인, 대기업의 임원, 학생들의 어머니 같던 구내식당 사장, 부산 최고의 횟집 운영자, 신부들의 꿈을 실현해주던 제과명장. 하지만 IMF와 경제위기는 그들의 삶을 한순간에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보증과 투자의 실패, 자식들의 사업 실패, 예기치 못한 시대의 변화가 그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의 몰락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이 지금도 새벽을 살아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리어카를 끌면서도 빚을 갚으려 하고 화장실을 청소하면서도 거울을 반짝이게 닦고 채소 가격표를 쓰면서도 정성을 다하고 남의 집 청소를 하면서도 자부심을 잃지 않고 생선을 고르면서도 전문가의 안목을 잃지 않고 도시락을 만들면서도 장인 정신을 지켜냅니다. 그들에게 새벽은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시간이자 존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전선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결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의지, 그리고 끝까지 인간다움을 지키려는 자존심. 그것이 그들을 매일 새벽길로 이끕니다. 우리는 그들을 불쌍한 노인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쓰러지고 깨져도 다시 일어나는 불굴의 의지, 상황이 달라져도 잃지 않는 장인 정신, 끝까지 지켜내는 인간의 존엄성. 그것이 바로 그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집을 나서는 그들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새벽을 밝히는 별빛입니다. 그 빛이 희미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아침에 마주하는 깨끗한 지하철역, 당신이 사들고 가는 신선한 채소, 당신이 먹는 맛있는 도시락, 그 모든 것들은 누군가의 새벽이 만들어낸 결실입니다. 그들은 오늘도 희망을 만들어냅니다. 과거의 영광이 아닌 현재의 땀으로, 화려한 타이틀이 아닌 굵은 주름살로, 높은 자리가 아닌 낮은 자세로,
우리가 잠든 시간, 그들은 깨어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시간, 그들은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벽을 맞이할 때쯤, 그들의 하루는 이미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그들의 새벽을 기억하고 그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세대의 숙제일 것입니다.